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신문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어젯밤에 통과가 됐습니다. 4차 추경안 얘기인데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준다던 통신비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35에서 64까지는 빼고 나머지만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 보시면요. 누구에게 준다고 그 나이를 쓴 게 아니라 빠진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차 추경 7조 8천억 원 국회 어젯밤에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요. 유흥주점도 200만 원 재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백신 제보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가 백신을 맞았을 수 있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요. 업체의 독감 백신 유통을 맡겼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감독소홀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온 노출 제보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백신은요. 냉장 보관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상온에 잠시 노출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품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퇴약된 500만 명분 폐기 가능성. 이 상황에서 국회는 105만 명 추가 무료 접종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 백신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발생할 판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종전선언,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 현지 시간 22일이죠.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화상이죠.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 이게 종전선언이 될 것이다.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지금 멈춰 있죠. 뭐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그래서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 재개 모색이다. 북한 포함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코로나19 상황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역 분야, 북한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집과 사무실 뒤늦게 압수수색. 이 기사의 제목에는요. 핵심이 이거인 걸로 보여요. 뒤늦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8개월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하는 거는 뭡니까? 어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온 거예요. 검찰은 고발 8개월 만에 강제 수사,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전 보좌관 지원 장교도 동시에 진행했다. 야당에서는 이건 뭐 그냥 부색 갖추기 혹시 아닙니까? 이런 또 질문을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깊은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물백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백신이요. 이게 제대로 관리가 돼서 맞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뭐 상온에 노출되거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백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1인자 같은 2인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누굴까요? 2인자인데 엄격히 보면 2인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위상은 1인자 아니냐.
어제 이분과 관련된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결국 선별 지원입니다. 통신비 관련 내용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의원수 줄이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또 혹시 우리나라 이렇게 상상하신 분, 시청자분 중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에서 의원수를 대폭 줄인다. 이런 얘기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아침 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독감 백신 얘기입니다. 그동안 독감 백신, 뭐 매년 많은 분들이 접종하시는데 그동안은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요, 이게 병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초유의 독감 백신 오염 사태다. 일단 오염 여부가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마 일단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이거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4개 가운데 1개꼴로 최악의 경우는 폐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일단 중단했습니다. 일단 뭐 위험성이 있으니까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백신 무료 접종분 1,900만 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900만 개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인데 유통업체가 냉장차에 옮겨 싣다가 500만 접종분 일부 상온에 노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뭔가 관리가 좀 허술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 백신 품질 검증에 2주가량 소요가 되는데 백신 재생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생산이 빠르면 이거 걱정되니까 이거 아예 그냥 폐기하고 새로 만들면 되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래 걸립니다. 이거 준비하려면. 폐기 물량이 늘어나면 접종이 계속 지연되겠죠. 앞으로 밀리고 할 겁니다. 정부는 백신 자체는 문제없어 최대한 접종 일정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좀 더 들여다보겠다.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방역당국이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상온에 노출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냉장차가 가서 또 이거를 지역별로 재배분을 하는 그런 재배분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문제가 된 백신은 그 조달 계약한 물량이 의료기관까지 공급되는 과정 중에 일부 냉장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은 그런 그 사례가 있다라는 그런 신고가 어제 오후에 접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충분한 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그동안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로 브리핑이 나왔는데 어제는 독감 백신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시면요.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럼요. 만약에 신고가 없었다면 몰랐다는 거죠, 이걸. 자, 일단 일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인지 아닌지는 좀 더 전문가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분명히요.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저가 조달 추진에 입찰이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저가 조달.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물품 조달할 때 항상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너무 가격만 따져서 너무 가격이 낮은 거를 결국은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또 이번에도 있었군요, 이게. 그리고요. 정부 백신 유통 경험이 없는 업체가 이번에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보잖아요. 결국은 두 가지 배경이 보이네요. 저가 그리고 경험이 없었다는 초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신 유통구조 협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예고된 사고 아니냐. 이거 그동안 벌어질 수도 있다. 예고됐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공급 단가가 낮아서 제약사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답니다. 가격을 뭘까요? 그럼 이게 적정 가격 정도도 안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4차례 유찰되다 지난달에야 낙찰이 됐다. 그리고
2도에서 8도 저온 상태 유통이 원칙인데 지금 상온에 노출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뭐 종이 박스에 담겨서 운반됐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게 좀 얘기가 좀 다른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요. 촉박한 일정 탓에 관리 부실 가능성 있다. 당국 2주간 검사 뒤 재개 여부 판단. 업체에서는 배송 물량이 많아 생긴 실수다. 그럼 배송 물량이 많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밑줄 좀 보겠습니다. 일부 의사는 이 업체가 냉동 보관이 가능한 아이스박스가 아닌 일반 종이 상자에 백신을 넣어서 운반했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 어떤 문제 제기는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이런 일이 일단 벌어졌어요. 뭐 초유의 일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구조적인 문제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일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사회자께서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이 문제가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선 그런 구조적 모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처음 예. 코로나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더 심각하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정부의 이 어떤 대책, 과정 예. 이런 것에 좀 신뢰가 가는 게 어. 그거를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부분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 500만 도스 전체를 가지고 조치를 했다는 것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것 이런 것들에서 일단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출발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문제가 발생한 걸로 바로 즉각적으로 알리고 네, 바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도 발표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사회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 이것이 좀 접종에 시간이 예.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예. 드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백신은 주문하고 나서 그 생산을 하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코로나와 함께 독감이 올 수 있는 그 소위 트윈 팬데믹 예. 함께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독감 무료 접종을 한 달 정도 예년보다 당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은 셈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국민과 함께 모든 걸 투명하게 다 공개하면서 머리를 맞대면 아마 그런 지금 지적되는 지점들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차제에 지금 저기 되는 어떤 입찰 조달의 문제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제약회사가 어떤 재배송하는 그 위탁업체의 그런 관계 예. 문제가 된 이런 것까지도 구조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예. 사용할 수 있겠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기사 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이미 맞았는데 맞을 수 있을까? 불안한 시민들. 일단 시민들 당연히 불안하죠. 이미 맞으신 분도 있어요. 멀더 공급이 돼요. 그리고 또 맞으려고 준비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맞으신 분은 이미 맞았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혹시 이런 걱정하게 되시죠. 그리고 아니 이거 자꾸 늦어지면 맞을 수는 있는 겁니까? 또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접종한 영유아 부모님들 뭔가 좀 찜찜하죠. 사실은요. 그리고 백신 떨어질라 이것도 못 맞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이거 그냥 돈 주고 어떻게 구해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어린이 접종 8일 시작 11만 명이 이미 맞았어요. 근데 요 경우 이 어린이들이 맞은 거는요. 이미 다른 업체 통해서 유통돼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혼란 고려에 전체 사업을 일단 일시 중단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사실 독감 접종 올해 정말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과 겹쳐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진 증세와 독감의 증세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혼동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독감은 좀 확실히 잡자. 정부가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쉬운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전국적으로 뭐 예. 배달망 유통하는 거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은 아니거든요. 매년 예. 맞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료도 했고 그다음에 신종 플루 나왔을 때는 전국 그 뭐 접종을 동시에 추진한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아는데 결국 이제 가격 문제부터 뭐 구조적인 문제에 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에 1,800원이었어요. 올해 낙찰가가 8,790원입니다. 근데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은 이유로 독감 주사 맞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독감 주사도 이제 4개월 정도의 이제 유효 기간이 이제 몸에 맞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맞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적기가 있는 건데 지금. 네, 빨리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이 S 약품에서 예. 이제 사실은 일본으로 낙찰된 회사는 아니에요. 일본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8,790원에 못 하겠다.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본 그 거네. 제조사에서 못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예. 어느 회사가 하든지 간에 냉동차를 갖고 있는 유통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이제 아쉽고요. 그렇다면은 진짜로 얼마나 많은 양을 이제 뭐 정시에 배달하는 문제로 가는데 2만 1,000개 우리 보건소에다 다 나눠줘야 되는데 예. 그럼 이게 진짜로 이 공급 체계가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예.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마이너스 90도에서 배송을 해야 됩니다. 그 저기 더 화이자에서 엄격해야 되고 굉장히 그럼요. 이 어떤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네요. 네, 화이자는 94, 그다음에 예. 모더나에서 만드는 건 마이너스 20도. 이게 좀 달라요. 중국 거는 뭐 상온에서 나오는 예. 데인데 이게 이제 뭐 생백신이 아니고 사백신입니다. 이게 예. 이제 죽은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번처럼 보조제를 넣어서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이게 터져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진짜 4차 추경 같은 데서 예. 이런 유통만 만드는데 이거 굉장히 그 뭐 돈을 좀 썼으면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11월 달에 전 국민한테 예. 이제 나눠줄 수 있게 한대잖아요. 예.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냉동 물류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잘 모르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 이제 뭐 이 약들이 다 개발되면서 이거는 몇 도에 꼭 해야 됩니다. WHO에서는 6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예. 사실 이런 백신들은요 빛에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색깔을 표현해 그냥 마지막에 한 이 그 예. 뭐 이 규격을 맞추는데 굉장히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를 좀 미리 맞았네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예. 참 고맙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에 뭐 이것들이 이제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면은 예. 참 뭐 불행 중 다행이다는 얘기들은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는데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 구조적으로 고치는 게 진짜 연못물이 빠져야 연못 밑바닥에 뭐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예. 그래도 조금 전에 나와서 다행이고요. 코로나가 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에 대비한 유통망 뭐 건설, 촉진 예. 이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 차원에서는 좀 다행이었다. 지금 그러면 물량은 충분하냐? 예. 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 125만 개가 더 이제 뭐 도수가 빨리 더 만들 수가 없다 그래요. 예, 이거는. 4에서 6개월 걸리는데 예. 일단은 한 3천만 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량이. 그래서 500만 개를 빼면은 예. 겨우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중에 또 수출 물량도 있는데 그 수출 물량은 이미 약속한 거라 돌릴 수가 없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에요. 이미 맞은 건 알았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좀 설명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때에 맞을 수 있을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요거는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이거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유통 과정에서. 이 업체 이거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예.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운송하는 업체 그 담당자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일단 조사를 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매뉴얼이 있었다면 그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네. 지금 업체 측에서는 배송한 업체 측에서는 지금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금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명백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도 운반하는 걸 보니까 어떤 업체가 담당하고 또 밑에 이제 하청업체 또 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마 그걸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병민 교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지금 독감 접종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예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물론 정부도 참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데 코로나19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재난지원과 관련된 거 신경 쓰나 이 부분 놓친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네, 분명한 관리 감독 책임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게 신고를 통해서 접수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누군가 외부에 신고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게 그냥 됩니다. 넘어간 거 아닐까요, 그럼?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질병관리 청도 모르는 상태로서 이 백신은 접종이 됐을 것이고 접종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혼란이 나타나게 될지 예. 국민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이게 뭐 이렇게 만약에 관리가 좀 문제되면은 사실 저 죽은 뭐 이렇게 사균이죠. 뭐 그걸 넣기 때문에 뭐 다른 부작용이 오지만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물 백신 얘기가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맞았는데 이거 뭐 맞으나 마나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미 예. 접종돼 있는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8살 아이와 이 4살 아이에서 한 3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기 위해 이동하는 것조차 조금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가서 백신을 맞고 왔는데 이런 정부의 뉴스를 보게 되면 정부를 향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있게 되는 이 관리 이 부실에 관련된 이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좀 따져 물어야 될 것이고 이 이후에 독감 백신이 예. 신속하게 접종되면서 예. 코로나 위기랑 겹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좀 한 말씀만 간단히 보태면 이제 질병관리청의 이제 관리감독 이제 문제를 말씀하셨으면 그 당연한 문제고요. 아까 제가 이제 구조적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중에 한 가지를 빠뜨린 것이 뭐냐면 예. 이제 이 제약 업체가 조달로 처음 낙찰된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처음 낙찰이 됐냐면 그 저가 낙찰 제도라는 그런 구조적 맹점도 있지만 예. 사실은 너무 과다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입찰 방해 뭐 이런 입찰 과정에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네요. 기존의 제약 업체들이 그런 입찰 방해 또는 입찰 담합 뭐 예. 이런 문제들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음 하는 업체가 낙찰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질병관리청을 특별히 더 관리 감독을 강화했어야 된다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어떤 그 제약업계의 구조적인 어떤 비리 모순도 이 문제를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 중요한 거는요, 독감 백신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면 그거 유통 잘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거는요. 지금 방역당국, 그리고 이런 일과 관계되시는 이 공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참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이번에 좀 뭔가 좀 제대로 바꿔놓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는데요.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대표고요.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표 격이죠. 두 분 얘기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인지 보겠는데요. 먼저 이해찬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1인자 같은 2인자. 이 뭐죠, 이게? 2인자인데 위상은 1인자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칭찬이죠. 굉장한 위상을 갖고 계십니다. 뭐 이런 어떤 칭송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떠나는 이해찬의 차 안사를 보냈다. 사진 좀 봐주실까요? 어제입니다.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만화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광고가 대대적으로 나와서 또 좀 화제가 됐었죠. 근데 그 책이 발간이 돼서 그 행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낙연 대표 참석했죠.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참석했죠.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위상이 어떠한가. 이 사진으로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기가 나온 거예요. 만화로 된 전기가. 내용 보겠습니다. 이해찬 전기 발간 축하연이다. 이낙연 대표. 조용필 다음으로 출연하는 분은 불운한데 생각해보니 이해찬 대표 뒤따르는 건 나에게 다행입니다. 막 칭송을 했어요. 조용필. 가수 조용필 씨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해찬 정치 50년 회고록 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좀 담겨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제 주목을 받은 행사였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용필, 이낙연, 거인, 김두관, 수술칼, 박병석. 이해찬 전 대표를 묘사한 거죠, 이렇게. 조용필, 거인, 수술칼 같이 뭔가를 한다.
이해찬 찬가다. 여기 또 찬가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아까 뭐 이낙연 대표가 뭐 난 졸졸 따라다닐 수 있어서 해군이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석을 보면 킹메이커로 상황 자리 유지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위상이 강하니까. 왜냐하면 2인자지만 1인자 같은 존재라고 나왔잖아요. 킹메이커. 그리고 가자 20년 건배사와 함께 외쳤다고 합니다. 그럼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야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해도 정치는 하지 말아라. 정치하면은 재야운동, 학생운동 너 혼자 고생하면 되지만 정치하면 온 집안이 다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정치는 안 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팔자라는 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정부 13년의 역사이자 또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비판도 있었고 칭송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의 경륜과 해안을 그리워할 겁니다. 국회의원은 제가 12년 후배고요. 국무총리는 13년 후배고요. 당대표는 8년 후배입니다. 조용필 다음에 노래 부르는 가수는 불운한 사람이죠.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그래도 이해찬 대표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길 잘했다.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뭔가 전기가 나왔다는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집권여당 대표도 가서 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거죠.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그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뭐 이런 얘기에 취지들이 얘기가 좀 있었어요. 자, 최양호 고모님하고 조대진 변호사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은 무엇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건가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있다면 어떤 역할이 되는 건가? 여기 뭐 기사에는 이런 게 있어요. 킹메이커로 혹시 상황 자리 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거 분석입니다, 그냥. 자, 먼저 최양호 고모님께서는 어떤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조용필에 예. 이제 비유하는 이낙연 총리의 말씀이 있었는데 예. 조용필보다 더 큰 자산이죠. 우리 뭐 민주당이라든가 예. 이런 진보 진영에서 그래서 그 자산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필 가수가 굉장히 지금 뭐 활동을 안 하지만 예. 저작권료라도 굉장히 많은 지금 뭐 부도 챙기면서 또 예.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용필이라는 그런 거대한 그 거성이 나타나서 한국의 음악계를 단단히 만들었듯이 예. 그 토대 위에 싸이가 나오고 BTS가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해찬 전 대표의 이제 할 일은 이제 BTS를 기다리는 우리 전 국민들의 희망에 그 자리를 길을 안내하는 그런 뭐 이 길라잡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보다는 자기의 만들어 놓은 훌륭한 자산을 보고서 후배들이 쫓아올 수 있게 계속 뭐 특히 교육이라든가 어떤 일선에는 안 나시겠지만 교육 그다음에 후배 양성 이런데 조금 더 힘을 써주시는 것이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선이 아닌 상황이 아닌 이선에서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바람을 얘기하신 거예요? 전망을 아니,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를 뭐 공사석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선으로 어떤 지원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신 거네요. 조대진 변호사는 킹메이커. 이거는 이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킹메이커 역할을 하시긴 할 텐데 뭐 조선일보의 관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선일보의 관점은 킹메이커로서 본인이 대장 노릇을 아직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상황이란 표현이 있어요. 상황이란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의견에는 동조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20년 동안 그 정부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집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내실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킹메이커를 얘기했습니다. 킹메이커. 그러니까 킹을 만드는 역할보다는 뭔가 계속 보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그 아예 뭐 정계를 은퇴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책도 내고 계속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 연장선상에서 볼 때 정계에서 계속 남아 계시면서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통 정리도 좀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의 킹메이커지 이제 뭐 본인이 뭐 사령관처럼 그 그건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킹메이커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정리도 정치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교통정리요. 자, 김병민 교수께는 지금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 질문 드릴게요.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행사에서 나왔던 건배사가 이겁니다. 가자 20년. 그러니까 여기서 20년이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 정부의 집권 20년 더 가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10년 더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간이. 아무튼. 그 20년 이게 나왔는데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의힘뿐 아니라 한 특정 정당에서 20년 집권, 100년 집권을 운운하게 되는 건 사실상 좀 오만스러운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사실 야당과 협치를 토대로 국민 정서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들께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해찬 당대표가 몸을 담고 있던 기간 동안 야당과의 갈등은 첨예하게 증폭되면서 국민께 굉장히 힘든 정치 상황을 보여줬고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동안 적폐청산 등등에 대한 운운으로 사실상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의 정치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보여줘야 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과거의 방식으로 과연 20년 집권이 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있을까 걱정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낙연 대표의 임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새롭게 나타날 당대표가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과 함께 런닝메이트 체제로서 다음번 집권 과정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겠죠. 이해찬 대표가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에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면서 좀 정치에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박수현 전 대표님께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당대표는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전 대표입니다. 지금 떠났습니다만 굉장히 위상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 뭐 킹메이커 상황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뭐 올해는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선전이 본격 시작될 텐데 이낙연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 통해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대선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관계는 무엇인가? 특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좀 전망해 주세요. 예. 이해찬 전 대표는 당연히 상황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한다. 상황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우리 조대진 변호사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군림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당원들이 온몸으로 야만의 독재를 끝내고 그래도 이만한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데 온몸을 던져온 그 어떤 경험과 그다음에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런 이해찬 정신, 민주정신 이런 것을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의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김병민 위원님께서 이해찬 대표님에 대한 그 평가를 좀 야박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김병민 위원님 같은 후배 정치인들도 저런 선배 정치인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저는 이런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1인자 같은 2인자냐. 호불호가 워낙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 그리고 가치관이 워낙 강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독재의 시대를 뚫고 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카리스마와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건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해찬 대표의 그 모습을, 외모를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딘가 좀 아파 보이기도 하고 안쓰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연세에 비해서 저렇게
좀 너무 지쳐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을 보면 가슴이 찡한데 사실은 작고하신 고 김근태 전 민주당의 상임 고문이나 예.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은 그 학생운동 시절 그리고 독재와 투쟁 시절에 고문을 참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르신 나이부터 고문의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해찬 대표 저렇게 건강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제 그만 뭐 하시지 이런 예.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어떤 현대사가 저 모습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예. 자체로 이해찬 대표가 살아온 길 이것은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배울 점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내부 말씀 들었는데 약간 색깔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물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떤 기사가 있어서 오늘 등장했을까요? 보겠습니다. 당색 이어서 공정경제 3법도 반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실현이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에요. 지금 이 당 이름을 바꿨죠? 그거는 뭐 별 그렇게 혼란 없이 간 것 같은데 지금 당색을 정해야 되는데 며칠째 지금 연기되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지난 일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하루 연기됐다가 또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다른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상법 등 몇 가지 법이 있는데 이 개정 문제 가지고 또 당내에서 또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대위가 정한 3가지 색 변경안 이게 지금 정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민주화 완성 3법 개정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부딪히는데 일방적 드라이브를 거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요. 아니 이 정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변화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 뭐 내용이 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도대체 색깔이 뭐길래 지금 이게 또 이상하게 이 색을 두고 갈등이 있어요. 새 당색에 맡긴 김종인이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비대위가 상당히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비대위를 가지고 내가 무슨 어떠한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갖다가 추구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내년에 실시될 수 있는 서울의 보궐선거 때까지만이라도 당이 일치된 단결을 해서 참 조화로운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협력을 갖다가 저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 재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가 본인이 설계한 몇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진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당색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몇 가지 좀 개정한 얘기.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바에서 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뭔가 당분한 말을 들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본인은 정치적,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본인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먼저 김병민 교수께서는 해석 좀 해주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예. 차기 대권에 스스로 나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집권 여당의 의원도 있고 그동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킹메이커가 아니라 본인이 킹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사실은. 수차례 김종인 위원장이 예. 그런 정치적 욕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들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글에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를 예. 적은 이유는 2018년도에 교수신문이 끄집어낸 올해의 사자성어가 임중도원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개혁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예. 짐은 무겁고 예. 갈 길은 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힘든 거 아닙니까? 반대에 부딪히는 내용들을 극복하고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게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당시 교수신문이 꼽기도 했는데요. 예.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했던 지난 기간을 짚어보면
4.15 총선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참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과연 이 당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존속이 가능한 상태인가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추대를 두고선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예. 최종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로 결정한 이유는 우리 당이 변하고 혁신할 때만이 예. 다음번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공통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한 100일 정도 기간 동안 당 명도 바꾸고 정강 정책도 바꾸면서 국민들께 아마도 2017년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처음 더불어민주당과 정당의 지지율이 교차하게 되는 상태까지 보여줬던 변화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변화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의 갈등과 부딪힘이 나타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한 걸음씩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다음번 있게 되는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것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거듭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보궐선거까지만이라도 우리 당내의 불협화음들을 자제하고 나도 아무런 대권 등에 대한 정치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당의 단합과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왔던 혹시 대선으로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불식을 시키고 갈 길 먼데 이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강하게 얘기하면서 배수진을 친 거네요. 이거 아니면 절대 지고 안 된다. 그리고 나 사심 없다. 이걸 강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바이든이요? 바이든이라고 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이든은 미국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아시다시피 김종인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예. 2015년, 16년 이때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할 때 예.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좀 그렇습니다. 보셨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자주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예. 말씀하셨던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한다거나 이 비대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어떤 계산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100% 믿으셔도 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심을 갖고 계신 분이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놓고 예.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노욕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예. 여야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어려울 때 호출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 현 정치가 김종인 대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심 하나는 믿어도 된다는 것이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제가 보았던 가까이 예. 보신 결과 그렇게 내리셨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나 지도자라는 것은 본인이 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는 예.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가 부르면 거기에 그렇게 불려나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해 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극히 드물지만 결국에 당선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꼈습니다. 예. 결국에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끌어 가기에 적합하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는 것이죠. 제가 바이든이라고 쓴 것은 예.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무엇이 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지금 나와 있는 공정경제 3법이나 이런 것들을 예. 시대 정신에 맞게 관철시키면서 국민의힘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 이 고령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한국에서 김종인 대표가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실천해 해낸다면 예. 미국의 조 바이든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시대가 그를 부를 수도 있다. 본인이 안 예.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종인 대표 앞길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저 공정경제 3법이 당내에서 예.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면서 실현이 안 된다. 그러면 자신이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민주당 비대위원장 때도 그랬습니다만 아마 칩거하시지 않을까. 칩거. 그럼도 막 거취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때처럼 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막 찾아가야 주요 원내대표가 되네, 또 그럼. 찾아가서 놔달라 또 이렇게 요청하고 또 나오게 되면 나온다는 예. 건 뭡니까? 공정경제 3법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김종인 대표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정신에 맞도록 국민의힘을 이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존재의 형태가 또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봤던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여기 한 말씀 예, 좀 김용민 덧붙이면 교수.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과도하게 당내 갈등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행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정강 정책을 바꾸면서 당의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던 당시 비대위의 몸을 담기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공약에 대한 구현을 가져왔었죠. 하지만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실질적인 이 경제 민주화가 구현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예.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똑같이 과거로 회귀하는 새누리당의 예, 모습들을 예.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100% 찬성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충분하게 예. 수고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론의 내용 속에서 현재 있는 104명의 의원들과 소통하고 이 문제를 우리 당의 시각과 색깔에 맞춰서 잘 슬기롭게 조화하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맡긴 벽 중에 하나가 아까 전해드렸던 당색입니다. 서울신문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대체 색깔이 뭐길래 이게 장애입니까? 이렇게 제목으로 묻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의총에서 또 결론을 못 냈어요. 일부 의원들은 해피핑크를 지지하면서 해피핑크, 기존의 색깔이죠. 해피핑크. 그동안 참았던 영남 주류 폭발 분석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는 색깔을 놓고 다툼이지만 어떤 대립이지만 알고 보면 그동안 참았던 영남 주류가 뭔가 불만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종인, 당색, 경제 관련 3법 리더십 시험대다. 자, 그럼요. 해피핑크 나오잖아요. 색깔 좀 다시 볼게요. 기존 색깔과 바뀌려는 색깔이 뭔지. 기존 색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미래통합당 당시 썼던 해피핑크입니다. 이 색깔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이 색을 바꾼다고 좀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뀌는 색깔은 뭘까요? 여기 보면 세 가지입니다. 빨강, 노랑, 요거는 파랑인데 약간 그냥 파랑이라고 하기엔 약간 좀 다른 색깔이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뭐냐면 이게 설명이 보수 중도 진보색을 아우르겠다는 의미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당내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빨강색은 왠지 태극기 집회가 생각이 나고 노란색은 이거 정의당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묻고 이거 파란색 계통인데 이거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라는 또 이런 지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좀 어렵습니다. 김용민 교수님. 네. 이거 색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결됩니까? 조만간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사실 당명에 대한 개정도 그렇고 색깔에 대한 결정도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던 것을 바꾸는 거라 그때그때 늘 불만들이 표출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2012년도 새누리당으로 과거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꿨을 때 기사를 검색해 보면 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반발이 고성과 있었어요. 이런 반대가 예. 굉장히 심했거든요. 두 번째로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다고 했던 그 당시에도 엄청난 내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2012년도 새누리당은 상상할 수 없었던 총선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고 대선 승리까지 이어지게 됐기 때문에 지금 있게 되는 해피핑크라고 하는 색깔에서 예.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은 아마 공통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피핑크로 지난 미래통합당 때 색깔을 결정하겠다고 했을 때도 구성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익숙해진 또 해피핑크를 예. 그대로 써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조화로운 결정으로 당에서 조만간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색깔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만. 최영호 고문님께서 먼저 발언 기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저께 나온 얘기 중에 예. 그 의총회 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러면 각계의 의원들하고 의사소통을 안 하냐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답을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의원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소통해야 되냐.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당 아쉽다는 색깔요. 가서 이제 몇 분 만나보면요. 저게 중요하지가 전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나를 따르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예. 비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 반면에 또
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만나면서 예. 설득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서 뭐 건강이 안 좋으신지 뭐 코로나고 그래서 그런지 예. 일단 저 혼밥 하시는 그 경우가 많아지셨대요. 근데 그건 의도적으로 지금 뭐 안 만나시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 소통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전도 또 하신 말씀인데 짧게 시간 드릴게요. 짧게요. 예. 삼색으로 하시는 거 잘한 것 같아요. 오. 예, 또 익숙해지겠죠. 예. 그런데 그 삼색의 의미를 예. 김병민 비대위원이 당 지도부시니까 예. 좀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하는 거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겠다. 예. 이런 정치적 비전보다는 예. 거기에 우리 프랑스 국기에 자유평등 박애의 이념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늘 보면 민주주의 하면 자유민주주의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예.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기둥으로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기왕에 삼색으로 하니 예. 자유만 강조하던 국민의힘에서 이제 평등도 함께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좀 가치를 그 안에 담고 예. 그다음에 보편 타당한 인간의인 박애까지 담아서 보수 중도 진보의 그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담겠다. 이렇게 하면 색깔이 무슨 의미가 예. 중요하겠습니까? 그 정신이 중요하고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국민의힘 분을 몇 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색깔이 뭐 중요합니까? 일 잘하면 되지. 맞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공허한 거 가지고 이렇게 뭐가 좀 대립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밤에 통과된 4차 추경. 그 안에는 재난지원, 2차 재난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인데 이제 통신비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죠. 나이로 자른 통신비 그리고 돌봄비 이거 뭡니까? 형평성 논란이다. 이렇게 좀 제목이 돼 있네요. 59년 만에 4차 추경 7조 8천억 원입니다. 전체 규모는요. 그런데 통신비 원래는요. 전 국민 다 준다. 13세 이상이면 다 준다. 처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결정을 이렇습니다. 16세에서 34 그리고 중간 띄고요. 65 이상. 그러면은 35부터 64은 빠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초등학생까지만 돌봄비 준다고 했는데 논란이 있으니까 중학생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럼 고등학생은요? 고등학생 집에서 뭐 식비도 많이 들고 뭐 돌보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이거 혹시 뭐 선심성 정책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이 있다고 여기 담겨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나이로 자르는데 그럼 나이 기준이 무엇인가? 좀 설명돼 있어요. 통신비 2만 원, 34은 받고 35은 못 받는 이유는 뭘까요? 청년 기본법상 청년은 34살까지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65은요. 65은 노인복지법상 기준입니다. 65부터. 그러니까 요 법 두 개를 기준으로 자른 겁니다. 딱. 뭐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의문 서명에 있겠습니다. 이동 통신요금 지원 대상 사업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 연금 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 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 만 13세에서 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자, 조대진 변호사.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거의 13세 이상가 다 주는 거죠. 전 국민에게 다 주기로 했던 통신비, 이렇게 나이를 해서 중간을 뺐어요. 이 부분. 그리고 중학생까지는 돌봄비 확대하고 고등학생을 뺐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뭐 일단 저도 못 봤는데요. 저도 못 받는 상황에서 잘했다라고 예. 보는 이유가 일단 그 전 국민을 통신비를 지원을 하겠다가 했다가
그 일부 계층들을 빼고 예. 오히려 더 힘든 계층들을 더 집중적으로 도와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아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네, 예. 뭐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최초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의 방향을 선택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통신비는 뭐 청와대 뭐 이런 데서 좀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을 해서 소위도 공감을 얻고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네. 보면 당 대표와 대통령이 동의한 사안을 바꾼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네, 조금 예. 수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현황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 힘든 계층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그 예. 방식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정치권이 뭐 항상 하는 일이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예. 비판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잘 된 결정이라고 저는 그리고 사실 생각하고 어제 싶습니다. 여야가 합의도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거는 그렇죠. 빠르게 통과시켰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높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평가할 만하다는 말씀이네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어요. 원래는 빠지는 분위기였었는데 들어갔죠. 유흥주점에 200만 원 재난 지원, 그리고 법인 택시 기사에게 100만 원 지원. 불만 터뜨린 업종은 다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좀 빠졌어요.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들어갔거든요. 신영 고문님. 네. 이거 두 대상이 추가됐거든요, 이번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유흥주점을 안 주자는 건 유흥주점에 그런 이제 예. 접객을 하는 종업원을 두냐 마냐에 그것 때문에 한다고 아주 명확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법인 택시는 근로자거든요. 회사에 예. 소속된 원래 근로자이기 개인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에겐 준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 사실 뭐 이게 요번 것들로 해서 이제 뭐 여야 합의가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다음 선거부터는요. 예. 이거는 닥치고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 줄 거냐 보편적으로 줄 거냐가 분명히 지금 예. 아주 첨예하게 지금 예. 부닥치는데 그거 사전 공부한다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편 쪽으로 가는 타다 약간 선별로 좀 돌아섰어요, 지금. 예, 그러면서 이게 자꾸만 예. 혼합이 되고 진짜로 큰 싸움은 기본소득에서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좋다는데 일단 진짜로 요번도 말씀하신 대로 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나왔다. 뭐 청와대 이랬는데 쪽에서 또 그런 거 아니라고 또 부인하는 내용도 뭐 나오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런 얘기 지금. 나오는 자체가 이상한 예. 거죠.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재정당국과 이렇게 해서 예. 만나서 철저하게 짝 짠 다음에 한 번 얘기한 건 기본이 안 흔들려야 되는데 예. 요번은 진짜 뭐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예. 그런 면에서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가 굉장히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거든요. 뭐 7조라고 예, 해서 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예. 그런 돈이 나갔지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몇 가지 이제 칭찬해줄 뭐 협의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우리가 이제 성취한 것들은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예. 그런 논의와 토의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멜기경제도 그동안 많은 소리 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칭찬이 좀 나왔어요. 사실 어떤 정책 보면 문제점 위주로 지적이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 정도는 잘한 거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한 거는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 오늘 두 분이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예고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개천절 집회를 겨냥해 반사회적 범죄다. 집회 자유란 이름으로 옹호 안 된다. 강력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 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대통령의 어떤 당부, 뭐 그러다면 이거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개천절 집회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청, 불관용 경부에도 일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면 어떠냐. 이게 뭡니까? 차를 타고 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 문 대통령 뭐 발언 있죠? 이낙연 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부 이제 여권 내 인사들이 차를 그 당시 그 개천을 당일날 차를 몰고 가서 차량으로 시위를 하면 어떠냐, 집회를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병희 교수님, 이거 드라이브 스루 집회 이거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러 차례 이 차를 이용해서 집회하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노출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천절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향에도 내려오지 말라고 당부하는 목소리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께서 본인이 편하게 생활해왔던 많은 기본권들을 스스로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코로나 방역에 도움을 주고 서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지를 떠나서 적어도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될 수 있는 일들을 줘야 되는데 이런 측면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접어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주호영 대표의 얘기를 보면 여기서 방역이나 교통 등에 대한 방해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의 권리라고 했는데 교통에 100%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차량이 만약에 나오게 여러 된다면. 차례 차량이 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추석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아니겠습니까? 그 명절에 대해서 즐겁고 기쁘게 또 국민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가지 모습이고요.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죠. 지금 추석 연휴 동안 고향에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번 추석 안 와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귀성객은 손살해, 관광객은 환영. 지자체들 모습이 일부에서 나타나는데 그건 뭐죠? 여기 보는 지자체들 있는데 추석 당일 뭐 놀이시설을 개방한답니다. 거기 관광객 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케이블카도 운행을 한답니다. 추석 당일 빼고 연휴 내내. 이거 뭐예요? 원래 고향을 거기 두신 분은 못 가는데 관광객들 온다? 그런데 이제 설명이 이래요. 지역 상인들 피해가 커서 어쩔 수 없다. 방역이냐 경제냐 또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이 기사입니다. 요 기사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조금 다른 입장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에 가급적 오지 마시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은 저희가 뭐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절대 오시면 안 되고요. 오셨다고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행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바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보호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얌체 내지는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 민폐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어떤 곳은 관광객분들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돈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자, 박수현 전 대변인. 경제와 방역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자체의 고민입니다. 예, 특히 이제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지자체장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이거 하나만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까 우리 개천절 집회도 이야기했잖아요. 했는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다음에 경제 이런 것들이 이 위중한 시기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떡하지? 뭐 하기로 했는데 이거 또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뭐 놀이설도 개방하는데 지금 뭐 답답하기도 하니까. 아무튼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 방역당국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라밖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의원수 3분의 1로 줄인다. 코로나 무능 정치권을 심판하다. 이렇게 됩니다. 상원, 하원 합해서 345명을 줄인답니다. 지금은요. 여기 보시면 각각 줄어드는 게 상원은 300명이 조금 넘는데 이걸 200명으로, 하원은 630명인데 400명으로 각각 줄인답니다. 국민 투표했습니다. 투표해서 동의를 많이 받았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의석 3분의 1 없앤다. 보시면 여기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상원, 하원 다 합쳐서 900명이 훌쩍 넘는데 이거를 뚝 떨어뜨린 겁니다. 600명대로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지금. 자,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Ho votato sì, io penso che la maggior parte oggi voteranno tutti sì.
perché ci siamo stufati di dar da mangiare a questi. Great occasion to fine-tune the Italian institutions that presently are not very efficient. 자, 김영희 교수님. 네. 우리도 의원수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과연 몇 %가 나오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에서 70%가 넘게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우리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뭐 집권 여당이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사태 등이 있고 우리 당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박덕흠 의원의 사태 등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정작용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면 사실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 기능들은 더 강화해야 되지만 적어도 지금 있게 되는 국민의 불신을 사게 되는 의회의 모습들을 이게 우리가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정비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이탈리아의 의회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 날이 대한민국 국회에도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경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대인 변호사는 우리나라 의석수 줄인 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국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뭐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그대로 두고 못하면 월급도 깎고 수도 줄이고 이런 방식들도 많이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뭐 이런 걸 또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물들도 이제는 마스크에 적응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연구진의 조사인데요. 참새들이 마스크를 안 쓴 사람보다 마스크를 쓴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참새들도 마스크가 생활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이긴 한데요. 한편으론 이러다가 정말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익숙해지는 세상이 될까 봐 조금은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